뒷간에 버려진 효도 계약서.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다음 밤도 함께합니다. 옛날 옛적이었지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아직 돈보다 체면을 무서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도에도 남지 않은 작은 고을의 밖 노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노인은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큰 부자였지요. 노는 물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고 곳간에는 쌀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 부르기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인간은 쌀자루 위에 앉아 굶어 죽을 상이다. 박 노인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밥그릇을 앞에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거기에는 굴비 한 마리 가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굴비는 해마다 같은 자리 같은 높이에 매달려 있었고 해마다 더 말라갔습니다. 박 노인은 밥 한 숟갈을 뜨고는 굴비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밥을 뜨고 또 굴비를 쳐다보았지요. 이만하면 간이 배었어. 그 말 한마디면 그의 밥상은 끝이었습니다. 이웃에서 쌀이 떨어져 대문을 두드리면 박 노인은 숨부터 죽였습니다.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고 문 안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대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안쪽 자물쇠를 철컥 걸어 잠갔지요. 돈이란 건 말이다. 거름 같은 거야.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잘 깔아두면 곡식이 나는 법이지.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문제는 그 걸음이 평생 자기 발밑에만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박 노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기출은 어릴 적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보다 곳간 문을 더 오래 바라보던 아이였지요. 둘째 이출은 항상 형 뒤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이면 같이 끄덕였고 형이 웃으면 같이 웃었지요. 막내 삼출만이 조금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고 자기 몫의 밥을 덜어 어머니에게 내밀던 아이였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박 노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정은 사람 잡아먹는다. 그 말 한마디로 막내의 마음은 늘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박 노인은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인색하던 그간한 생 처음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게야. 저 인간이 잔치를 다 열다니. 술이 돌고 고기가 올라오고 아들 셋이 한자리에 앉았을 때 박 노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 기력이 다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내전 재산 천석을 오늘 이 자리에서 3등분에 나누어 주겠다. 그 순간 아들 셋의 눈빛이 동시에 달라졌습니다. 그날 잔치집은 밤이 깊도록 떠들썩했지만 박 노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술잔을 비우고도 혀끝엔 아무 맛이 없었고 아들들의 웃음소리는 귀에 닿지 않았지요. 첫째 기출은 웃으며 술을 따르면서도 눈은 계속 아버지의 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두루마리를 언제 놓는지 그것만 살피고 있었지요. 둘째 이출은 형의 얼굴을 힐끔힐끔 보며 웃음의 깊이를 조절했습니다. 형이 크게 웃으면 같이 웃고 형이 조용해지면 따라 입을 다물었지요. 막내 삼출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주름진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곡괭이보다 돈을 더 많이 쥐었던 손, 그러면서도 자식 손은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었지요. 박 노인은 그 손으로 효도 언약서를 다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종이는 단단했고 먹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종이 위에 써놓아야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재산 분배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기출은 한양으로 떠났고 둘째 이출은 장사꾼들이 모이는 큰 고을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날 그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약조는 꼭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그 말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신발 밑에 붙은 흙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첫째 기출은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기와집이 늘어선 골목 끝에 대저택을 짓고 대문 앞에는 항상 하인을 세워두었지요. 아버지, 누군가 그 말을 꺼내면 기출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인네 이야기 말하라. 재산은 이미 다 받았다. 술자리는 날로 커졌고 기생들의 웃음소리는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돈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보다 빨리 바꿔놓았습니다. 비단옷을 갈아입고 값비싼 말에 오르자 자기 그림자조차 우습게 보였지요. 형님만 믿고 살 필요가 있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막내 삼출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초가집 지붕은 비가 새었고 아내의 손은 겨울마다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삼출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비록 약속된 쌀새가마와 소고기 10근은 형들 몫이었지만 그는 있는 대로 보리쌀 한 대박 말린 나물 한 묶음을 들고 갔지요. 아버지, 이거라도 드십시오. 박노인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노인의 몸이 갑자기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기침이 멎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지요. 그는 망설이다가 첫째 기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맏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한양까지 먼 길을 걸어갔지요. 대문 앞에 섰을 때 하인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비다.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인네, 여긴 그런 사람 드나드는 곳이 아니오. 문 안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왔다 전해다오. 잠시 후 하인은 다시 나와 말했지요. 주인 어른께서 지금 바쁘시다 하오. 그 말 한마디에 박노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꺼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뒤뜰로 돌아갔지요. 그때 배가 갑자기 뒤틀렸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했지요. 박노인은 뒷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뒤를 닦으려 손을 뻗는 순간 종이 뭉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린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박노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익숙한 글씨, 핏자국, 찢긴 자국, 효도 언약서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꼈던 첫째 몫의 계약서였지요. 종이는 반으로 찢겨 있었고 군데군데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내리다가 이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박노인은 찢긴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오냐, 목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나왔지요. 너희가 내 평생의 피땀을 이 구덩이에 던졌구나. 비와 눈물과 뒷간의 악취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한 사람이 막내 삼출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버지를 업고 초가집으로 돌아온 삼출은 아내와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쌀은 없었지만 보리쌀을 곱게 씻어 미음을 끓였지요. 아버지의 입에 한 숟갈씩 떠먹이며 삼출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지요. 사람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람의 욕심을 끝까지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박노인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허리가 굽고 기침을 하는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지요. 예전엔 돈을 쥐는 데만 봤던 눈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의 뒷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저 며칠을 누워 지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나갔지요. 그가 찾아간 사람은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입방정쟁이 별명하여 박쥐혀라 불리던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남의 집 굴뚝에서 연기만 나도 무슨 반찬인지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박노인은 그를 불러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자네 사람 말 옮기는 데는 소질이 있더군. 사내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노인장도 다 아시잖소. 박노인은 잔을 비우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 한마디에 사내의 귀가 쫑긋 섰지요. 사실 말이다. 내가 아이들한테 나눠준 재산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네. 사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재산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도끼 10자루와 금괴 50덩이지.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걸 막내놈 집 뒷마당에 숨겨두었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내의 얼굴에는 이미 세상이 다 들어와 있었지요. 노인장, 그 말씀이 사실이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었을 뿐이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 재산은 천석이 아니래. 진짜 금은 아직 안 나눴다더라. 막내 집 뒷마당에 금이 묻혀 있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첫째 기출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금괴가 50덩이라고? 그날 밤 기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효도 언약서? 이미 뒷간에 처박은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하지만 금괴 50덩이는 이야기가 달랐지요. 막내놈이 그걸 다 차지한다고? 그 생각 하나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둘째 이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바보가 되는 겁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버선발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보고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귀찮아하던 입에서 꿀 같은 소리가 쏟아졌지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모셔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노인은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방 한가운데 들여놓게 했습니다. 나무는 두꺼웠고 못은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그 괴짝입니까?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다. 이 안에 내 모든 보물이 들어있다. 형제의 눈이 괴짝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지요. 내가 죽기 전까진 절대 열지 마라. 열면 부정 타서 돌이 된다. 그 말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기출은 매일같이 영계백숙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몸보신 하셔야지요. 둘째 이출은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겁니다. 형제는 서로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계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놈들아, 이제야 효도라는 걸 배우는구나. 하지만 그 효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괴짝을 향한 것이었지요. 박노인은 형제들이 가져온 고기와 비단, 은장과 장신구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들을 팔아 막내 삼출에게 농과 밭을 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삼출이 묻자 박노인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농사다. 그 말의 뜻을 삼출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괴짝의 뚜껑이 열리는 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노인의 몸은 눈에 띄게 쇠해갔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다퉜지만 박노인은 점점 말을 아꼈지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박노인은 막내 삼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삼출아. 삼출은 불을 밝히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박노인은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평생 쌓아 올린 게 돈만은 아니더라. 삼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나는 돈을 쌓느라 사람 마음을 다 잊고 살았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야 알게 되더구나.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계약서로 묶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지만 삼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박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할 말을 모두 마친 사람처럼 말이지요.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상복을 입고도 눈은 자꾸 괴짝 쪽으로 향했습니다. 곡을 하면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끝나면 연다. 이번엔 내가 먼저다. 박노인의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방 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례가 끝나고 세 아들이 방 안에 모였습니다. 가운데에는 그 커다란 나무 괴짝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지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첫째 기출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야. 이제 끝났지.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내려치는 순간 나무가 갈라지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뚜껑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형제는 숨을 삼켰습니다. 금빛이 쏟아질 거라 믿었지요. 그러나 괴짝 안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말라붙은 돌덩이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개떡 같은 돌덩이들, 그 사이사이에는 말린 소똥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둘째 이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 기출은 미친 듯이 돌을 헤집었습니다. 금이 어딨어? 금괴는 그 순간 돌덩이 맨 위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삼출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글씨였습니다. 이 괴짝에 든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계약서를 똥 닦는 종이로 쓰던 그 마음, 부모를 짐짝처럼 여기던 그 마음, 그러니 이 돌과 똥을 평생 안고 살아라. 진짜 금과 은은 너희가 나에게 바친 가짜 효도로 이미 막내에게 다 넘겼다. 효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편지를 읽는 동안 첫째와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돌덩이 굴러가는 소리와 헛숨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의 인생은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남은 재산마저 도박과 술로 날렸고, 둘째는 형을 원망하다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각자 다른 길로 떠났지만 끝내 거짓 신세를 면치 못했지요. 반면 막내 삼출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농가 밭으로 사람답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늘 베풀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돈은 물려받았지만 사람 마음은 스스로 지은 사람. 세월이 흐른 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마무리했지요. 효도는 계약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드러나는 것이다. 부모 마음을 뒷간에 버린 사람은 끝내 자기 인생도 같은 곳에 버리게 된다.